우리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거나 집에서 술을 드셔서 잠자리에는 나와 엄마가 부축하여 눕혀드려야만 할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척 어른들의 중매로 아버지와 결혼한 엄마는 이런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안의 가장으로 우대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를 사랑으로 대해주시지만 엄마에게 쓸쓸한 표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는 자식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 소개하자면 어느 날 누가 나를 집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친아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특히 언제나 자상하고 상냥한 엄마는 내게 안정을 주는 분이었어요. 직장일에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도 제가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싱크대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엄마와 저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자주 안아주었어요. 내가 잘 크는 것이 엄마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아직도 여고생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셨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엄마의 속옷 디자인이 점점 과감해지고 어떤 날은 세탁기 맨 위에 올려져 있는 속옷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수업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고 나면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엄마의 모든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 나는 기회만 있으면 엄마가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외출하여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극장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엄마와 팔짱을 끼고 근처의 카페에 가서 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엄마가 요즘 사귀는 아가씨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직 다른 여자에게 관심 없어요.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굳어지면서 엄마의 시선이 조용히 창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 죄송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원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슬픈 눈으로 나를 보시며 엄마가 아들이랑 친해도 너무 친한 것 같아 하시며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자고 하셨어요. 엄마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와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제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엄마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들썩이는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그만 집에 가자 그러고는 분위기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엄마에게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엄마는 내 성의를 거절하며 내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도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엄마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 달 정도 지난 후 아버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엄마에게 왜 나와 주말 나들이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당신하고 같이 나들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술이 취한 채로 당신도 잘 알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게 낙이다는 걸 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화요일에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청하였더니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초대를 받아들이셨어요. 엄마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엄마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없을 때에 우리는 즐거운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카페에 갔어요. 초겨울답지 않게 아주 상쾌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눈을 쳐다보며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엄마의 시선을 마주보며 엄마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으니 너무 예뻐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유혹하는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보면서 예 하고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엄마라는 걸 잊지 마라. 엄마 제발 저에게도 엄마를 행복하게 할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어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후회할 일을 만들기 전에 그만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와 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엄마가 그리도 예뻐 보이니? 예,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늦었다 그만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 손을 가볍게 잡은 채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인적이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 밑에 차를 세우고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빨리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취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외에는 조용하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엄마 우리 같이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술 때문에 엄마가 돌아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여 내 말에 동의하고는 방에서 기다리렴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고라고 하셨어요. 내 방에서 서성거리며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문을 잠그자마자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구나. 엄마는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 가야겠구나.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니 조심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내 시선을 계속 피하더니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자 내 방으로 왔어요. 어제 일은 실수였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젠 일은 항상 내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마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어야만 한단다. 그리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나와 마주치거나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주무실 때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른 바쁜 일 있니? 엄마의 말에 나는 너무나 기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기대감을 가눌 수 없었던 나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준비를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극장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엄마와 함께 교회의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취해 이미 주무시고 있었어요. 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에서 기다리렴 우선 아버지를 살펴보고 엄마가 방문을 잠그고 들었을 때는 나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뜨겁고 즐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았어. 저는 엄마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얘야 너에게 모진 말을 한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너와 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라고 하시며 이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니? 나는 엄마에게서 나온 말에 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모르게 해야 한단다.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거야. 네, 엄마 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다시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아버지는 중국 공장에 3주간 출장을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토요일 오후에 회사 일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조용하게 먼저 씻고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내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문을 여니 새로 화장을 하고 한복을 곱게 입은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오세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식탁에 앉은 나에게 엄마가 옆에 앉아서 두 손으로 샴페인을 따랐어요.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엄마를 따뜻하게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황홀하고 즐거운 시간에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2번 더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는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으로 떠나는 날 엄마를 나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군대 다녀오고 나서 겪은 이야기인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 전에 시간 여유도 많았고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탤 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다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할 만한 곳 없나 찾던 중 아는 형 소개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운전에는 나름 자신도 있었습니다. 1호차 운전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대장이 타는 차를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 실력도 실력이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대대장님 거슬리지 않게 운전하는 실력도 필요했고 변덕스러운 대대장님과 사모님의 비위도 잘 맞춰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나마 있는 알바라고는 편의점 알바였는데 일하는 시간은 더 많아도
얼마 받지 못하는 편의점보다는 대리운전을 하자 생각을 해서 대리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놈이 예전에 했었던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는데 반복적인 일만 11시간 동안 하고 있으려니 이게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고 일도 적성에 맞아야 오래 하는 건데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장보다야 돈을 덜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편한 운전을 해서 돈을 벌자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적성에도 맞고 제 나이에서 절대 탈 수 없는 외제차들까지 운전해볼 수 있어서 은근 신나더라고요. 1호차 운전병답게 운전도 스무스하게 잘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비위 맞추는 것도 나름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 한잔 거하게 한 아저씨들 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가 말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다면서 가끔 팁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씩 더 챙겨주시곤 했어요. 술 취해서 진상 부리는 취객도 있긴 하지만 매너 좋은 아빠 같은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돈 많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매너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리 나갈 때면 외제차 걸리기를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나름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4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완전 술이 취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더라고요. 차도 벤츠였고 아줌마 옷차림이나 가방을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줌마를 뒷좌석에 앉히고 운전석에 앉아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얼마나 취했는지 어디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 오늘 집에 안 갈 거라고 집 들어가기 싫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자기랑 잠깐 놀아주면 돈을 더 주겠다길래 속으로 땡 잡았다 싶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외모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피부도 좋고 몸매도 군살 하나 없어서 뒤에서 보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차도 벤츠에 돈도 있어 보이겠다. 잘 보이면 팁을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회라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기 싫으시면 저랑 드라이브나 하실래요? 밤바다 보러 가실까요? 한번 슬쩍 던져본 말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초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동해안까지 가는 건 오바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서해바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갔어요. 한참 콜이 많을 시간인데 말하는 거 보니 몇 탕 더 뛰는 거보다 많이 챙겨주겠다 싶어서 그런 건 있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오늘은 이대로 퇴근을 한다고 얘기를 해두고 아줌마의 벤츠를 몰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내려가다가 아산에 있는 삽교천까지 갔는데 그쪽에 인적이 드물고 경치 좋은 쉼터가 많더라고요. 그쪽에서 쉬면서 근처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그새 술이 조금 깬 아줌마랑 대화도 나누고 경치를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어색하니까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경치가 워낙 좋아서 경치에 반해 크게 떠들 필요도 없이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잘 얘기를 나누던 아줌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어떤 거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여자로서 어때 보이냐고요? 동안이시고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예쁘세요. 정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왜 바람이 났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돈 없는 남편 사랑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을 했고 사업해보라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사업이 잘 돼서 점점 커지다 보니 본인 수중으로 돈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어린 여자들 만나면서 선물 사주고 바람을 피고 다니나 보더라고요. 내 생일 때도
명품백 한 번 사준 적 없는데 그 어린 여자한테는 만난 지 2달도 안 돼서 명품백을 벌써 3개나 사줬더라고요. 오피스텔도 얻어줬어요. 진짜 나는 뭐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하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우리 집 눈치 볼까봐 사업이라도 잘 해보라고 열심히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깨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어휴, 그러게요. 이렇게 능력 좋고 예쁜 사모님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정신이 나갔네요. 저 같으면 완전 떠받들고 살 텐데.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너무 없나 봐요. 하긴, 나 같아도 20대 초반 여자가 그렇게 애교 부리면서 오는데 그런 여자가 더 좋겠지. 사모님도 충분히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히 위로해준답시고 나 듣기 좋으라는 말 안 해줘도 됩니다. 진짠데? 사모님 진짜 매력 있어요. 저는 아줌마한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 예쁘장한 아줌마가 더 아름다워 보였고 남편의 바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냥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와서 속상하다고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불러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생각보다 길어졌던 대리운전이 끝났고 그녀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많은 돈을 주려고 했지만 왠지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음에 밥이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만나서 밥도 먹었고 그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별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했고 그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는 사이가 되었는데 우리 사이에도 언제 연애의 감정이 싹 트일지 모르겠네요. 그녀를 알아갈수록 정말 매력이 많은 여자란 걸 새삼 또 실감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녀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그 이후로도 대리운전을 더 했었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 공허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대리운전 하면서 완전 진상들은 안 만난 것 같아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평범하게 나무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 유부남입니다. 나무 공방에서 주로 만드는 건 가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식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침대 프레임을 주로 만듭니다. 가끔씩 취미로 다른 걸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나무로 된 가구를 만들고 있고 이렇게 나무와 함께 살게 된 지도 10년 정도가 됐네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아직 저희한테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애하는 것처럼 나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아기가 없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자주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기가 생기면 아마도 이렇게 연애하듯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죠. 하지만 몇 달 전에 말 못할 문제가 한 가지 터져버려서 평온했던 제 삶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생활을 길게 한 막내 처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막내 처제는 저희 결혼식 때 처음 본 게 전부였습니다. 워낙에 유학 생활을 길게 하기도 했고 학교를 거기서 다녔으니까 당연히 자주 보면서 살 수가 없었죠. 결혼식에만 잠시 왔다가 곧바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정도였으니까 아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안 보고 살다 보니 얼굴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아무튼 처제는 얼마 전 한국에 들어와서 한동안 처가에 지냈으나 멀리서 왔는데 지방에만 있는 게 불편하다며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갈 곳이 없는 처제는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올라온다는 막내 처제와 만난 게 두 번째 만남이었고 아직은 대면하지만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금방 나가서 혼자 독립하고 살지 않겠나 싶었고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짧게 지내면서 다른 집을 알아보겠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배려해주고 있다는 걸 와이프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쭉 지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유학 생활을 했던 막내 처제이기에 이제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다고 했지만 한국말을 하는 데에는 전혀 부자연스럽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만 영어를 굉장히 잘할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말만 잘할 뿐이지 살았던 문화권이 캘리포니아라 그런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외국 사람과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나름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녀의 말과 행동까지 모두 서구의 문화를 따라갔다는 점입니다. 거침없이 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많은데 좋게 보자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고 나쁘게 보자면 조심성 없이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동들도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침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막내 처제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들이겠지만 한국에서만 살았던 저에겐 나쁘꾸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포옹부터 시작하거나 볼에 얼굴을 비비는 거나 아무렇지 않게 제 무릎 위에 앉는 행동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의 섹시함을 넘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노출이 많고 심지어 속옷을 입지 않아서 윤곽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위에는 속옷만 입고 다니기도 했죠. 잡지에서나 볼 법한 그런 복장을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 그녀를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노출을 즐기는 것인지 오히려 약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닌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무리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성숙한 여자가 저렇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니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민망하고 불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막내 처제의 몸매가 정말 예쁘고 볼륨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좋아해야 할지 불편하다고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가끔 샤워하고 나서는 샤워 타월만 두르고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 타월이 몇 번 풀려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능청스럽게 그냥 다시 타월을 올리긴 하는데 그때마다 와이프가 등짝을 때리며 조심하라고 주의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은근히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불편하긴 불편한 부분이죠. 게다가 평소에 말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와이프랑 막내 처제랑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처제가 어젯밤에 좋았냐고 말하면서 부럽다고 하더군요. 지난밤 아내와 관계를 갖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었죠. 자기는 한국에 온 이후로 남자를 안 만난 지 오래됐는데 몸이 너무 외롭고 근질거린다면서 오늘 밤에 형부 좀 빌려주면 안 되냐며 와이프한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밥 먹다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밥도 제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그렇지만 저를 빌려달라니 정말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처제를 정말 저의 몽둥이로 혼주를 내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같이 밥 먹기가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와이프는 막내 처제에게 남편이 이런 농담을 웃으면서 들을 정도로 유머러스한 사람이 아니라고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처제는 농담이 아니라고 실실 웃었다고 하더군요. 나무 공방에서 일하다 보니 주말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저는 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하루를 쉬고 있습니다. 아내는 직장인이니까 출근하고 나면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소파에 앉아서 맥주와 간단한 과자를 가지고 영화를 보고 합니다. 그날도 쉬는 날이라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난 처제가 영화를 같이 보겠다면서 와인을 챙겨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다리를 대고 옆으로 눕더군요. 짧은 바지와 달라붙는 티셔츠가 그녀의 몸매를 더욱 부각시켰고 옆으로 누워있으니까 허리와 골반이 어찌나 잘 보이는지 그녀의 골반 라인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자꾸만 눈이 가는데 어쩌겠습니까? 게다가 영화도 수위가 높아서 신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파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처제는 저를 보고 웃으며 남자가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자연스러운 거라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같이 계속 영화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조용하던데 언니랑 관계를 안 가져서 더 그런 게 아니냐며 형부는 잘생겼으니까 자기가 좀 도와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아래가 불끈거려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차마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방에 들어누워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죠. 너무 부끄럽고 쪽팔렸습니다. 1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영화를 보면서 와인을 먹던 처제는 달의 술까지 더 마시면서 완전 만취한 상태였고 소파에 그대로 엎어져서 다시 자고 있더라고요. 저도 영화를 보고 놀아야 하니까 널브러져 있는 처제를 부축해서 방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자 제 품에 안긴 처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얼굴에 뽀뽀하고 안아달라고 투정을 부렸고 그런 처지를 달래주면서 잠들 때까지 옆에서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그녀는 제 바지를 벗기고 있었고 읽고 제 위에 올라타서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속으로 너무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녀는 이윽고 제 밑으로 내려가 제 것을 쪽쪽거리며 자극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너무너무 외롭고 하고 싶었다며 저에게 계속 맛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처제와 갑자기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됐고 그녀는 너무나도 만족했다며 샤워하면서 한 번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처제를 대하는 게 어려워졌지만 처제는 더 거침없이 장난을 빙자한 스킨십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모습을 봐도 그저 장난으로만 보고 있었고 가끔씩은 귓속말로 새벽에 자기 방에 놀러 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부 쉬는 날에 나랑 밖에서 데이트하자면서 말하기도 했는데 그날은 아예 호텔을 예약하고 사랑을 나눠버렸죠. 저도 남자인지라 섹시하고 어린 여자가 저렇게 유혹하니 별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처제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처제의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예쁘고 몸매 좋은 처제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비밀스럽게 뜨거운 시간을 가진 것 자체는 좋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자체를 싫어하겠습니까? 다만 처제는 3개월 뒤에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 진짜 사단이 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능청스럽게 연기를 잘하는 성격도 아니라서 아내가 눈치채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기 3년 전쯤에 남편 친구들 2팀과 우리 부부 이렇게 쎄쌍의 부부가 설악산으로 2박 3일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때 돌아오는 길에 우린 늦은 저녁으로 소고기와 소주 덕분에 거나하게들 취해서 여행의 마무리로 찾은 곳이 바로 노래방이었다. 모두들 오늘 밤이 여행의 마지막이란 생각에 과한 음주가 원인이 되어 함께 어울린 시간이 되었다. 결국 술이 웬수였다. 여행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나 그 세 커플이 다시 모였다. 와, 재수씨 오늘 너무 멋지네요? 호호호, 그래요? 고마워요. 그의 입에 발린 칭찬이라 여겨졌지만 싫지는 않았다. 그날이 생각나서 우린 잠시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저 몇 번이고 자리를 한 번 만들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어요. 저랑요? 네. 왜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때라뇨 뭘? 난 모른 척하고 되물었다. 함께 놀러 갔다 온 일요. 그때 분위기 무척 좋았잖아요. 특히 노래방에서 수연 씨랑 저랑요. 네, 전 다 잊었는데. 막 들이킨 술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았다. 진수 씨가 한 잔을 더 들이키더니 안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저, 언제 시간 되면 이쪽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이게 뭐죠? 제 명함이에요. 별 생각은 마시고요. 언제 저희 회사 쪽으로 오실 일 있음 밥이나 함께 하자고요. 진수 씨, 이 명함을 제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요, 그냥 재수 씨가 가끔 연락하고 지내자는 뜻이죠. 진수 씨 혹시 저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가 말을 잃었다. 그리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저 좋아하지 않으세요? 좀 좋아합니다. 노래방 사건 후부터 줄곧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떻게는요? 그냥 그는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말이 떨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평소 진수 씨와는 명절이나 연말 같은 특별한 날 카톡으로 안부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주저주저 하다가 자기 아내가 바람난 것 같다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자기 아내가 외출도 많아지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옷차림도 많이 변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다니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아내 말로는 우울증이 심해져서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가만두면 사람 죽게 생겼다며 괜찮을질 때까지만 당분간 참아달라고 했다네요. 그러면서 여자들 우울증 오면 다 자기 아내처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날 이후 1년 정도 매일같이 그분과 카톡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린 더욱 친해졌죠. 안녕하세요. 47살 돌싱녀입니다. 비록 꽃다운 청춘은 아니더라도 아직은 젊다면 젊은 나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는 편이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아이가 2명일 정도로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에 혼전 임신으로 갑자기 결혼해서 처사일을 낳아 정신없이 키우다 또 둘째가 생기고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교육에 신경 쓰느라 저희 개인적인 삶은 포기를 했었고 애들을 다 대학에 보내고 나니 어느덧 제 나이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노는 것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들 커가는 것만 지켜보며 어영부영하다 보니 40대 후반이 되었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는 갱년기 증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몇 년 전쯤 남편이 운동을 해야겠다며 저녁마다 볼링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못하게 해도 본인 고집대로 할 사람이기에 그냥 두었습니다. 이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자꾸만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에 알아보니 그곳에서 이혼한 지도 얼마 안 된 30대 후반의 이혼녀를 만났더군요. 유부남인 제 남편을 손에다 올려놓고 쥐락펴락하는 여우같이 교활한 내연녀 때문에 처음에는 이혼을 한 해 만에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지요. 그 여자에게 경고 문자도 보냈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이고 유부남이니 더 이상은 만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요. 이런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두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 운동도 하러 다녔고
가족 사진이 붙어 있는 차에 그녀를 태워 집까지 태워주고 저녁마다 데이트를 즐기고 보란 듯이 외박을 하거나 새벽이 돼서야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이들도 챙기지 못하고 한동안 정신줄을 놓고 살았습니다. 1년 넘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정식으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게 아니고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 돌싱녀와의 관계를 진작에 끝내고 싶었지만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다면서 알고 보니 저 몰래 3년 가까이를 만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불륜이 발각되고 나서도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 헤어지겠다. 그냥 심심해서 만난 것뿐이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말에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입으로 나와 이혼하고 남은 인생은 그 여자와 살아보고 싶다고 하네요. 제가 싫어진 건 아닌데 그 여자가 더 끌린답니다. 저랑 더 이상 살기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들은 군대에 갔고 바람둥이 남편과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나고 홀가분해진 기분입니다. 저한테 늘 호의적으로 대하던 남편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친구 진수 씨입니다. 그 집은 우리 집과 반대로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한 경우입니다. 진수 씨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하게 되어 서로 정신줄을 놓고 살았기에 한동안 왕래 없이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이혼 소식을 들었는지 뜬금없이 전화가 오길래 처음엔 안 받았죠. 이혼하고 전 남편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우리가 연락 끊고 지낼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수진 씨, 저도 이혼했습니다. 연락을 한번 하자는 카톡도 계속 왔고요. 자기 힘들 땐 내가 옆에서 많이 챙겨주었으니 앞으로는 자기가 날 챙겨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은 인생 저랑 한번 살아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제가 지금은 이혼한 지 얼마 안 돼 힘들 테니 마음이 열릴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려준다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싶으니 연락만이라도 하고 지내자고요. 그렇게 수개월간 카톡으로 연락하고 지내오다. 하루는 우리 집 근처에 볼일 보러 왔는데 얼굴 잠깐 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동네까지 왔다길래 만났죠. 수진 씨, 이제 슬슬 힘들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혼한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새 출발 생각도 하셔야지요.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둘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리예요? 전 남편 친구랑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속으로는 좋았다. 여자란 이런 건가요? 괜찮지 않나요?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고 둘 다 배우자가 바람나서 이혼한 건데. 그리고 영웅이는 진작에 새 출발했잖아요. 내키지 않으면 신경 쓰지 마요. 수진 씨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배가 살짝 아파와서요. 괜히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럼 저랑 비밀 친구 할래요? 비밀 친구는 또 뭔데요? 평소처럼 이렇게 서로 카톡도 하고 시간 날 때 데이트도 하고 대신에 주변 사람들 몰래 만나는 거지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볼 것 없고 스릴도 있고 재미나잖아요. 이 나이에 특별한 경험도 해보고 우리 두 사람이 비밀로만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술 한잔하고 허심탄회한 얘기 끝에 일단 한번 만나보자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렇게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고 주말만 되면 찾아와서 맛있는 저녁도 사주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늘어났다. 성실한 직장 생활과 성공적인 재테크의 결실로 수십억 원대 자산을 갖추며 노후 대비를 마쳤다는 그 남자가 남은 생을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임대 수익이 나오는 상가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기에 달달이 나오는 임대료만으로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네요. 그러면서 한 집에서 살자는 제안을 했죠.
그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을 한다면 저희는 호적과는 관계없이 재혼의 성격을 띠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번 참에 그 남자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길지 않은 인생 돈 걱정 안 하고 즐기며 마음 편히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가 전 남편의 절친이란 게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는 제가 이제 전 남편과는 이혼해서 남남인데 어떠냐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고 나중에라도 전 남편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애들도 그 남자가 아빠 친구란 걸 다 아는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며칠 전 그 남자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과 재산 분쟁이 생길 것 같다며 결혼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기를 바라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도 곧 있으면 친구 전 남편과 재혼하거든요. 25년의 우정이 어쩌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네 부부와 셋이서 자주 만났었는데 저는 비혼주의로 미혼이었어요. 친구네 부부가 이혼한 지는 3년이 지났고 안 좋게 이혼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할 때 친구 전 남편이 곁에서 많이 도와줬고 그러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점차 가까워졌어요. 사귀게 된 지 1년이 넘었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전 받아주게 되었네요. 친구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숨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이해해주길 바랬어요.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고 너무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 후로 친구는 제 연락을 받질 않아요. 다른 친구들 사이에도 단톡방을 봐도 저는 친구 남편 뺏은 나쁜 년이 되어 있었어요. 친구가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소문이 난 건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얘기한 거라고 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친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서 선택한 건데 너한테는 이기적이어서 미안하고 난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 좋은 인연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혼인신고는 결혼하는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거치면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부부라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반면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부부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보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범위가 적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한 전 남편의 친구와 만남은 일반적으로 잠재적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감정과 우려에 민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